아우의 뒤를 따르시게. 그것이 자네가 이 집에 해줄 마지막 효도일세. 남편을 여인 22살 며느리에게 시숙이 건넨 것은 위로가 아니라 은장도 한 자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 앞에는 이미 열려문이 하나 서 있었지요. 15년 전 지아비를 따라 죽었다는 맏며느리를 기려 나라에서 내린 문이었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은 그 문 앞을 지날 때마다 갓을 벗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안의 집에서는 또 한 여인이 죽어야 할 날짜가 정해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순절을 받아들이는 대신 붓 한 자루를 청했습니다. 대체 그 여인은 무엇을 적으려 한 것이며 온 고을이 우러르던 그 열려문에는 어떤 사연이 감춰져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경상도 안동고을에 학소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앞으로는 얕은 내가 흐르고 그 내를 따라 논이 층층이 이어졌지요. 논두길이 끝나는 마을 어귀에는 붉은 기둥을 세운 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기와를 얹고 단정하게 단을 쌓아 올린 나라에서 내린 정려문이었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열려문이라 불렀습니다. 갓을 쓴 이는 갓을 벗고 짐을 진 이는 짐을 내려놓았지요. 아이들조차 그 앞에서 뛰지 않았습니다. 열려문이 선지 15해가 되었으나 그 예법은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문 안쪽 언덕에는 기와를 얹은 큰 집이 앉아 있었지요. 학소골 김씨 문중의 종가였지요. 고을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열려가 난 집이니 그 집 여인들은 뼈부터 다른 법이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 셋째 며느리 초설이었습니다. 20살의 예안 고을에서 가마를 타고 이 집으로 들어왔지요. 친정은 예안 관하에서 문서를 다루던 향리 집안이었습니다. 아전의 딸이 향반의 종가로 시집온 것이니 마을에서는 그것부터가 이야깃거리였습니다. 초설의 아버지는 평생 남의 억울한 사연을 대신 적어주며 살았지요. 관아에 올릴 소지를 써주고 좁쌀 한 되를 받는 일이 흔했지요. 눈이 어두워진 뒤로는 어린 딸이 그 붓을 대신 잡았습니다. 초설은 8살의 아버지 무릎에 앉아 문서 서식을 배웠습니다. 어느 자리에 관인이 찍히고 어느 줄에 날짜를 적는지 그것을 놀이처럼 익혔지요. 글씨가 어찌나 반듯한지 아전들이 초설의 필체를 따라 쓰려 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집 온 뒤로 초설은 붓을 잡을 일이 없었습니다. 종가의 며느리에게 필요한 것은 글씨가 아니라 침묵이었지요. 초설의 남편은 김호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씨 3형제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맏형은 15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위로 둘째 형이 지금 종손 노릇을 하고 있었지요. 남편은 형들과 달리 목소리가 낮고 웃음이 해펐습니다. 그래도 초설에게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이면 등잔을 당겨놓고 초설이 적어놓은 글씨를 들여다보며 감탄했지요. 자네 글씨는 아까워. 이 집에서는 아무도 그걸 몰라주니 말이야. 초설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놓았던 사람이 그였지요. 초설이 이 집에서 보낸 2해는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초설을 때리거나 모질게 부리지 않았지요. 그저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문중 제사가 있는 날이면 초설은 부엌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큰 동서가 대청에서 손님을 맞을 때 초설은 가마솥 앞에서 불을 지켰지요. 제사 음식 목록을 적는 일도 초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아전의 딸이 종가의 문서를 만지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고들 했습니다. 대꾸해 봤자 남는 것은 흉이라는 걸 시집온 첫 달에 이미 배웠지요. 그런 그가 어느 봄날 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날 밤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사랑채에 다녀온다며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와 물만 몇 번 찾았지요. 얼굴이 유난히 하얗다고 초설이 물었지요. 남편은 대답 대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형님 곳간에 든 것이 무엇인지 자네는 모르는 게 낫네. 내가 잘못 본 것이면 좋겠어. 초설은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몸을 뒤척이며 신음하기 시작했고 날이 밝기도 전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아직 30도 되지 않은 사람이었지요. 의원은 오래맥을 짚어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상한 것을 잘못 드신 듯하오. 그 한마디로 남편의 죽음은 정리되었습니다. 초설은 사흘 동안 울지도 못하고 상청을 지켰습니다. 울음은 목 아래에 걸려 나오지 않았지요. 곡을 하라는 소리가 몇 번이나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과부의 곡소리가 크지 않으면 정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지요. 문상객이 밀려들었습니다. 안동 근방에 유림이 줄지어 들어왔고 만장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상청보다 마당의 열려문 쪽을 더 자주 바라보았지요. 초설은 삼배 상복 자락을 붙잡고 앉아 그 웅성거림을 들었습니다. 발이 나는 날은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상여가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상두꾼들은 열려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3번 절을 올렸지요. 초설은 그 문을 처음으로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기둥에는 먼지 한 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철마다 기름걸레로 닦는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지요. 사람이 사는 집도 그만큼 정성으로 닦지는 않을 것입니다. 글씨를 볼 줄 아는 초설의 눈에도 흠 잡을 데가 없는 글씨였지요. 다만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판의 글자에는 죽은 여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어느 집안 누구의 아내라는 말만 있고 그 여인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관이 나간 그날부터 자기 목숨이 남의 샘판 위에 올라갔다는 것을요. 사무제가 끝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요. 초설은 안채 뒤편 별당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과부가 된 며느리는 안채에 머물지 않는 것이 이 집의 법도였습니다. 별당은 지붕이 낮고 창이 하나뿐이었지요. 아침이면 담 그늘이 방 안까지 들어와 한참을 머물렀지요. 초설은 그 그늘 속에 앉아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이토록 무거운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 집의 종소는 김호원이라는 사람이었지요. 초설의 시숙이자 죽은 남편의 둘째 형이었지요. 나이는 41였고 등이 꼿꼿했습니다. 말할 때는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입을 열면 대청의 공기가 달라졌지요.
김호원은 고을에서 예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누구네 상례가 어긋났다거나 누구네 제사 차례가 틀렸다는 판정은 늘 그의 입에서 나왔지요. 향교의 유생들도 그를 어른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초설은 시집 온 뒤로 이 집의 살림이 소리 없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곳간 자리에 곡식 대신 빈 가마니가 쌓여 있는 것을 두어 번 보았지요. 논면 마지기가 남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말도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문중 제사에 올리는 어물이 해마다 한 종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럴수록 김호원은 예법을 더 엄하게 따졌지요. 가진 것이 줄어들면 격을 더 세우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가 보았습니다. 큰 동서는 예천댁이라 불렸습니다. 친정이 예천이라 하여 그렇게 불렸지요. 나이는 39이었고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고을에서 예천댁을 두고 험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부모상을 세 해 동안 지켰다는 이야기, 흉년에 제 곳간을 털어 죽을 끓였다는 이야기가 늘 따라다녔지요. 우물가의 안악들은 예천댁 이야기가 나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한마디씩 얹었습니다. 저 집 큰마님 같은 분이 어디 또 있겠느냐는 말이 늘 먼저 나왔지요. 열련한 집에 현부까지 났으니 하늘이 그 집은 따로 두고 보시는 게지. 그 말에 다른 안악들이 물동이를 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천댁은 초설에게도 다정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로는 더 그랬지요. 아침마다 별당에 사람을 보내 죽을 들여보냈고 저녁이면 직접 건너와 곁에 앉았습니다. 어느 저녁에는 초설의 두 손을 감싸 쥐고 오래 놓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을 때는 자기에게 와서 울라고 했지요. 이 집에서 자네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초설은 그 손이 참으로 따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훗날 어떤 것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요. 4월 금음께 문중의 시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종가 대청에 제기가 죽 늘어섰습니다. 그런데 제기 목록을 적을 사람이 없었지요. 해마다 그 일을 맡던 늙은 서사가 그의 겨울의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문중 어른들이 대청에 앉아 한참을 미뤘습니다. 누가 적을 것이냐는 말만 돌고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지요. 향교의 유생 아이를 하나 불러오자는 말이 나왔으나 곧 잦아들었습니다. 남의 집 아이에게 우리 제기 수를 보이자는 말인가? 그 한마디에 대청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기수는 곧 문중의 살림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때 부엌 쪽에서 초설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소녀가 적어보겠습니다. 대청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김호원이 눈을 들어 초설을 보았습니다. 초설은 무릎을 꿇고 앉아 붓을 받아들었지요. 먹을 갈고 종이를 펴고 자를 대지도 않고 줄을 맞추어 나갔지요. 제기의 이름과 수를 적고 맨 끝에 날짜와 적은 이의 자리까지 비워두었습니다. 관아에 올리는 문서와 같은 서식이었습니다. 문중 어른 하나가 종이를 들어 올리고 눈을 크게 떴지요. 글자 사이가 자로 잰 것 같으이. 이건 아전들 손글씨가 아니냐는 말이 옆에서 따라 나왔습니다. 칭찬은 곧 잦아들었습니다. 아전의 딸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이 뒤따랐지요. 초설은 붓을 내려놓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김호원은 그 종이를 접어 소매에 넣었습니다.
그날부터 초설은 문중의 장글씨 일을 맡게 되었지요. 재기 목록, 부의록, 산소 위치를 적은 도면 같은 것들이었지요. 쓸모가 있다는 것은 이 집에서 처음 얻은 자리였습니다. 초설은 그것이 조금 기뻤습니다. 그런 어느 밤, 초설은 부엌에서 늙은 여종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마을 어귀 열여문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5해 전, 이 집에는 맏며느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함창에서 온 여인이라 함창댁이라 불렀지요. 맏아들 김오섭이 젊어서 병으로 죽자 함창댁은 사흘 만에 지아비의 뒤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이 고을에 퍼지고 유림이 그를 지어 올리고 관찰사를 거쳐 예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태 뒤에 나라에서 정려가 내려와 마을 어귀에 문이 섰다고 했지요. 그때 김씨 문중에 어떤 은전이 따랐는지는 여종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런 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이 서던 날, 온 마을에 사흘 동안 떡을 돌렸지요. 초설은 국자를 든 채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지아비를 잃은 여인이 사흘 만에 죽었는데 그것을 두고 사흘 동안 떡을 돌렸다는 말이었습니다. 초설의 손끝이 저릿했지요. 그런데 이야기 끝에 여종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함창댁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미가 죽은 그해 여름에 병으로 죽었다고 했지요. 5살이었다고 합니다. 초설은 그 밤에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5월로 들어서면서 낮이 부쩍 길어졌습니다. 초설은 별당 마루에 앉아 문중의 부의록을 정리했지요. 남편의 상에 들어온 부의를 이름과 물목으로 나누어 적는 일이었지요. 쌀 몇 돼, 무명 몇 자, 돈 몇 냥이 이름마다 붙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적어 내려가다가 초설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부의로 들어온 것과 상례에 쓴 것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들어온 쌀은 80되가 넘는데 쓴 것으로 적힌 것은 40되뿐이었습니다. 초설은 2번, 3번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셈이 틀린 것이 아니었지요. 그때 마당에서 청지기가 초설을 불렀습니다. 청지기의 이름은 판돌이었습니다. 38쯤 되는 사내로 어깨가 두껍고 걸음소리가 없었지요. 이 집에서 김우원의 말을 가장 먼저 알아듣는 사람이었지요. 큰 서방님께서 사랑채로 오시라 하십니다. 초설은 부의록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사랑채에는 등잔이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김우원은 서안 앞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술상이 놓여 있었지요. 초설은 문턱 안쪽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김우원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술잔을 내려놓고 낮게 입을 열었지요. 이 집에 자네만 한 손이 없어. 자네 글씨를 보았다는 말이 그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초설은 고개를 숙였지요. 칭찬이라기에는 목소리가 너무 눅눅했습니다. 김호원은 이어서 문중살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논이 줄고 있고 종가의 지붕을 고칠 돈도 없다고 했지요. 제사에 올릴 어물을 줄이는 것이 부끄럽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다 말끝이 이상하게 휘었습니다. 아우가 없는 이 집에서 자네가 살아갈 길이 무엇이겠느냐고 물었지요. 친정도 이제 자네를 거둘 형편이 아니라던데 하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초설은 무릎 위에 놓은 손을 모았습니다. 김호원이 서안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지요. 그리고 초설의 손등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는 일이야. 자네가 이 집에 남는 길이 하나 있다는 말이었지요. 초설은 손을 뺐습니다. 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물러앉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빼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녀는 이댁 셋째 자식의 처입니다. 큰 서방님께서는 소녀의 시숙이십니다. 그 두 마디에 김호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초설은 절을 하고 물러나왔지요. 등 뒤에서 술잔이 서안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초설은 별당문에 빗장을 걸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초설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억울함은 말로 하면 흩어지고 글로 적으면 남는다는 말이었지요. 초설은 등잔을 당겨놓고 부의록 뒤장에 그날 있었던 일을 짧게 적었습니다. 날짜와 시각, 자리와 오간말을 소지서식대로 적었지요. 적어놓고 나니 손떨림이 가라앉았습니다. 그 뒤로 사흘 동안 사랑채에서는 아무 부름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아침 김호원이 별당으로 사람을 보냈지요. 이번에는 대청으로 나오라는 전갈이었습니다. 대청에는 예천댁도 앉아 있었습니다. 김호원의 얼굴에는 전날 밤의 눅눅함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오히려 어느 때보다 단정하고 엄숙했지요. 초설이 절을 하고 앉자 김호원은 무명 보퉁이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초설이 보퉁이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은장도 한 자루가 들어 있었지요. 자루는 대추나무에 자개를 박은 것이었고 칼집에는 매화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자개 몇 조각은 떨어져 나가 자리만 남아 있었지요. 초설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과부에게 은장도를 내리는 뜻을 초설도 알고 있었습니다. 몸을 지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지키지 못할 지경이 되면 어찌하라는 말도 그 안에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김호원의 목소리가 대청 안을 낮게 울렸습니다. 이 집 여인들이 대대로 그리 해왔어. 자네 몸을 자네가 지키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예천댁이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설은 은장도를 품에 안고 별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것을 무릎 위에 놓았지요. 그때 이상한 것을 하나 알아챘습니다. 칼을 칼집에 넣고 흔들자 자루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지요. 종이가 스치는 것 같은 마른 소리였지요. 초설은 그 소리를 2번 더 들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은장도를 이불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요. 5월 보름날 종가 대청의 문중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가을 시제를 어찌 치를지 의논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초설은 술상과 다과를 나르는 일을 맡았지요. 대청에 발을 들이우고 그 안쪽에 어른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초설은 발박 마루에 앉아 부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제기 이야기, 산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김호원이 소매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향교의 젊은 유생이 지어보낸 글이라고 했지요. 학소골 김씨 문중의 저리를 기린 글이었습니다. 김호원은 그 글을 낮은 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른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발 사이로 새어 나왔지요. 글 읽는 소리가 끝나자 누군가 한숨 섞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문 하나로 우리 문중이 이만큼 버틴 것이오. 그때 복호를 받아 20해를 새를 물지 않았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초설은 복호라는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려가 내리면 그 집의 나라가 세와 부역을 면해주는 것이었지요. 아버지가 관아 문서를 베끼며 여러 번 그 말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초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 복호가 작년에 끝났다는 말이었지요. 종손께서 그 뒤로 얼굴이 반쪽이 되셨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대청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김호원의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게 그 침묵을 갈랐지요. 열여문이 하나인 집은 안동에 여럿 있소. 그러나 둘인 집은 이 나라에 없소. 초설은 자기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기척이 발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누군가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김호원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지요. 술을 한 잔 따르고 그것을 다 비운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셋째 아우의 처가 아직 22이라고 했지요. 자식이 없고 친정은 아전 집안이며 이 집 말고는 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지아비를 따라 저리를 지킨다면 15해 전과 똑같이 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림이 글을 지어 올리고 관찰사가 장계를 올리고 예조가 정렬을 내릴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문중은 다시 복호를 받고 종가의 자손들은 벼슬길에 이름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설은 쟁반을 든 채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까봐 쟁반을 마룻바닥에 내려놓았지요. 발 안쪽에서 어른 하나가 목을 가다듬고 억지로 시킬 일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호원은 억지로 시킨다는 말은 누가 하였느냐고 되물었지요. 나는 그 아이의 마음이 그리로 향하도록 도와야 한다 하였을 뿐이오. 그 말에 어른들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두고 마음이 향하도록 돕는다는 말이 그날 그 대청에서 오갔습니다. 초설은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지요. 그날 밤 예천댁이 별당으로 건너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대추차 한 그릇이 들려 있었지요. 예천댁은 초설의 등을 오래 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낮에 자네가 마루에 앉아 있는 걸 보았네. 초설의 등이 굳었습니다. 예천댁은 그것을 모르는 척했지요. 15해 전에 자기도 그 자리에 앉아 같은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때 우리 형님은 어찌하셨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초설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예천댁은 스스로 대답했지요. 함창댁은 지아비의 사무제가 끝난 그날 밤에 스스로 자리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다만 그것이 부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형님은 지금 문이 되어 마을 어귀에 서 계신다고 했지요. 말을 마치고 예천댁은 초설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아깝다고 했지요. 그러나 아까운 것과 옳은 것은 다르지 않겠나. 예천댁이 나간 뒤에도 대추차는 상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초설은 그것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초설은 처음으로 자기 처지를 똑바로 보았지요. 이 집은 초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움이라면 차라리 견딜 만한 것이었지요. 이 집은 초설의 목숨을 샘판 위에 놓고 값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이 이 집에는 손해가 아니라 뜻하지 않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셈이 맞아떨어지려면 초설이 죽어야 했습니다. 초설은 등잔을 켜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친정 아버지에게 보낼 서찰을 썼지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 몸이 성치 않다는 말로 시작해 잠시 친정에 다녀오고 싶다는 뜻을 적었습니다. 드러내어 적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의 손을 거쳐 갈 서찰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설은 그 서찰을 이튿날 아침 판돌에게 맡겼습니다. 판돌은 서찰을 소매에 넣으며 잠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뜻을 초설은 나중에야 알았지요. 서찰은 예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별당의 살림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초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지요. 다만 하나씩 사라졌지요. 먼저 사라진 것은 문중의 잔글씨 일이었습니다. 재기 목록도 부의록도 더는 초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서안 위에 놓여 있던 붓과 벼루도 어느 아침에 없어졌지요. 초설이 여종에게 물으니 큰마님께서 거두어 가셨다고 했습니다. 과부가 붓을 잡고 앉아 있으면 세상이 흉을 본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진 것은 사람이었지요. 아침 저녁으로 별당을 드나들던 어린 여종이 부엌 일로 옮겨갔습니다. 대신 판돌이 하루에 2번 별당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초설이 방문을 열어두면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 사람을 가둘 수 있다는 것을 초설은 그때 알았지요. 그 다음에 사라진 것은 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찬이 한 가지씩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밥그릇에 밥이 눌러 담은 것에서 슬쩍 담은 것으로 바뀌었지요. 열흘쯤 지나자 하루에 한 끼만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미음에 가까운 죽이었습니다. 누구도 굶기라고 명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밥은 줄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명령이 소리로 오지 않고 그릇으로 왔던 것입니다. 초설은 그 죽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살아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일렀지요. 사흘째 되는 날, 초설은 예안에 보낸 서찰이 어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판돌은 마당에서 집신끈을 매며 대답했습니다. 보냈습지요. 그런데 답이 없으신 것이 친정 어른께서 편치 않으신가 보다고 덧붙였지요. 초설은 그 말투에서 거짓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서찰에 답을 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초설은 담 밖으로 나갈 길을 생각했지요. 별당 뒤에는 낮은 담이 있고 담 밖으로는 대숲이 이어졌습니다. 그 대숲을 지나면 마을 우물로 통하는 길이 나왔지요. 초설은 새벽에 그 길로 나섰습니다. 우물가에 이르자 물을 기르러 온 아낙 둘이 있었지요. 초설은 그들에게 다가가 낮은 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예안가는 인편이 있으면 이 서찰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악들은 서찰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는 대신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그 댁 청지기가 어제 우물에 다녀갔습니다. 아씨, 이런 걸 저희가 어찌 만지겠느냐는 말이 그 앞에 있었지요. 초설은 서찰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멀어지면서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말했지요. 아씨는 복이 많으신 겁니다. 초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알아들은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씨 종가에 또 한 명의 열녀가 나신다는 것을요. 초설이 별당으로 돌아왔을 때 마당에 판돌이 서 있었습니다. 판돌은 초설에 젖은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낮에 예천댁이 건너왔지요. 이번에는 대추차가 아니라 약사발을 들고 왔지요. 몸이 허하니 보약을 좀 들라고 했습니다. 초설은 그 사발을 받아 들고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검고 걸쭉한 물이었지요. 초설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지요. 예천댁은 서운한 얼굴을 하고 사발을 그냥 두고 갔습니다. 초설은 그것을 마당 구석 화단에 조금씩 부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 자리에 풀이 노랗게 시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사발을 씻어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초설은 별당에서 나오는 물은 마시지 않았지요. 새벽에 담 밑 항아리에 받아둔 빗물로 목을 적셨지요. 사람이 이런 것까지 세매야 하는 처지가 있다는 것을 22의 초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흘 뒤 김호원이 별당으로 건너왔습니다. 문 앞에서 헛기침을 하고 마루에 앉았지요. 방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법도의 안쪽에 앉아서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이었지요. 자네가 우물에 나갔다지. 초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호원은 마당의 감나무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과부가 새벽에 담을 넘어 마을을 돌아다녔다는 말이 나면 어떤 소리가 돌겠느냐고 했지요. 그 소리는 초설 하나로 끝나지 않고 친정 아버지의 이름에까지 붙을 것이라고 했지요. 아전 집안이 향반 종가의 며느리를 잘못 보냈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고 했습니다. 초설은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초설을 죽이려는 것만이 아니었지요. 초설이 스스로 죽는 쪽이 낫다고 여기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안이 15해 전에 이미 써본 방법이라는 것도 초설은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김호원이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이 집에 자네 편은 한 사람도 없어.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초설은 이불 밑에서 은장도를 꺼내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루를 다시 흔들어 보았지요. 종이가 스치는 마른 소리가 또 났습니다. 이 집에 편이 하나도 없다면 이 집에서 죽은 사람 가운데 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6월로 들어서자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담을 넘는데 사흘이 걸리지 않는 법이지요. 학소골 김씨 종가에 또 한 명의 열녀가 나신다는 말이 이웃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처음에 온 것은 향교의 유생들이었습니다. 젊은 유생 5이 도포를 차려입고 종가 대문을 두드렸지요. 손에는 각자 지어온 글이 들려 있었지요. 김호원은 그들을 사랑채가 아니라 대청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초서를 불러 발 뒤에 앉히게 했습니다. 유생들은 발을 향해 절을 하고 자기가 지은 글을 차례로 읽었지요. 글은 하나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서리 앞에 국화, 눈 속에 매화, 물이 말라도 마르지 않는 우물 같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어느 유생은 읽다가 목이 메어 잠시 멈추기도 했지요. 그 글에서 초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꽃이었고 우물이었고 설이었지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구절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읽기를 마치고 유생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소생의 평생 영광이라고 했지요. 발 뒤에서 초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글에 소녀의 이름이 있습니까? 대청하니 잠시 어색해졌습니다. 유생은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열녀의 이름은 절의 그 자체이니 어찌 따로 적겠습니까? 초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 열려문의 현판에도 이름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 나라에서 열녀가 된다는 것은 이름을 잃는 일이기도 했지요. 그날 이후 담 밖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별당담 아래로 몰려와 안쪽을 넘겨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담 위로 올라 앉았고 안악들은 담 아래에서 손을 모았지요. 어떤 노파는 담 밖에서 절을 하고 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을 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초설은 방문을 닫고 앉아 그 소리를 들었지요. 얼굴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는 소리가 담 밑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게. 이제 곧 신이가 되실 분이야. 신이라는 말이 담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초설은 제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따뜻하고 아직 피가 도는 손이었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 손에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초설은 그때 무서운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초설을 진심으로 우러르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우러름이 곧 초설의 목을 조르는 줄이었습니다. 문중은 그 줄을 부지런히 꼬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종가 사랑채에서는 사람을 불러들여 무언가를 적는 일이 시작되었지요. 마을의 늙은 안악, 이웃 고을의 유생, 종가에 드나든 장사꾼까지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셋째 며느리가 얼마나 행실이 반듯했는지를 물어 적었습니다. 초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요. 행록이었습니다. 정렬을 청하려면 그 여인의 행적을 적은 글을 갖추어 관찰사에게 올려야 했지요. 아버지가 관아에서 그 문서를 여러 번 베꼈고 초설도 곁에서 보았습니다. 행적을 적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곧 죽음의 날짜를 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뒤에 문서가 먼저 만들어지고 있었지요. 초설은 그날 저녁 부엌으로 갔습니다. 굶주려 어지러운 몸으로 아궁이 앞에 앉았지요. 늙은 여종이 놀라서 밥을 한 덩이 몰래 쥐어 주었습니다. 초설은 그 밥을 받아 먹으면서 함창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종은 처음에는 손을 저었지요. 그러나 초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으니 결국 목소리를 낮추고 입을 열었습니다. 15해 전 그 밤에 여종은 부엌에서 밤을 새웠다고 했습니다. 안채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다고 했지요. 새벽에 큰마님이 부엌으로 들어와 사발 하나를 아궁이에 넣고 태웠다고 했습니다.
사발을 태운다는 것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초설이 그 큰 마님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여종은 대답하지 않고 아궁이만 뒤적였습니다. 대답을 안 하는 것이 곧 대답이었지요. 초설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밤에 함창대 형님이 누구를 찾았느냐고요. 여종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절에서 스님이 오셨습니다. 청암사 노스님이 새벽에 뒷문으로 다녀가셨지요. 초설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청암사는 마을 뒤 골짜기를 한참 올라가야 나오는 작은 암자였습니다. 여인들이 불공을 들이러 다니는 곳이라 초설도 이름은 알고 있었지요. 여종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초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씨,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 손주가 이 댕론을 붙이고 있습니다. 초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입을 다문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논이 있고 손주가 있고 겨울에 빌려 먹을 곡식이 있었지요. 말을 하면 그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게 하는 손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 밤에 초설은 방으로 돌아와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등잔불에 자루를 비추어 보았습니다. 자개 사이에 아주 가느다란 틈이 있었지요. 손톱으로 밀어보았으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면 자루가 쪼개질 것 같았습니다. 초설은 그것을 그대로 품에 넣었지요. 그리고 창밖 어둠 속 산 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청암사로 가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편을 찾을 수 없다면 이 집 밖에서 찾아야 했지요. 이튿날 아침 초설은 머리를 곱게 빗었습니다. 굶주려 헐거워진 옷고름을 다시 메고 흰 상복을 정갈하게 여몄습니다. 그리고 대청으로 나가 김호원과 예천댁 앞에 절을 올렸지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소녀가 부덕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대청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김호원의 어깨가 눈에 보이게 풀렸습니다. 예천댁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찍었지요. 초설은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안심하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별당의 살림이 다시 달라졌지요. 아침 저녁으로 상이 들어왔고 고깃국이 올랐습니다. 죽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에게 이 집은 아낌없이 후해졌습니다. 초설은 그 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지요. 초설은 그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 집이 자기를 완전히 믿게 되기를 기다린 것이지요. 나흘째 되는 날, 초설은 대청에 나가 두 가지를 청했습니다. 첫째는 청암사에 올라가 불공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아비의 극락왕생을 빌고 자기 마음도 다스리고 싶다고 했지요. 예천댁이 옆에서 먼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거야 여인의 도리 아니냐고 했습니다. 열녀가 부처님께 절 한번 못 올리면 세상이 우리 집을 뭐라 하겠습니까? 김호원은 판도를 딸려 보내라는 조건으로 허락했습니다. 둘째 청은 좀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초설은 함창댁 형님의 행록을 읽어보고 싶다고 했지요. 그 형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갔는지 알고서 따르고 싶다고 했지요. 그 말을 들은 김호원의 얼굴에 처음으로 흡족한 빛이 돌았습니다. 김호원은
문중서고의 열쇠를 판돌에게 내주었습니다. 다만 문서를 밖으로 내지 말라고 2번 일렀지요. 문중서고는 종가 뒤편 흙담 안에 따로 지은 작은 집이었지요. 문을 열자 마른 종이와 조명 냄새가 확 밀려 나왔습니다. 초설은 그 냄새를 맡고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문서궤에서 나던 냄새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궤의 아귀가 오래부터 열리지 않으면 젖은 천을 대어 두었습니다. 아교는 물기와 열에 무르는 것이라 반나절만 감싸두면 손끝으로도 갈라진다고 했지요. 판돌은 문 밖에 앉아 담배를 물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 안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감시할 수 없었지요. 그것이 이 집이 저지른 첫 번째 헐거움이었습니다. 서고 안에는 문중의 문서가 궤 12개에 나뉘어 담겨 있었습니다. 초설은 손끝으로 궤의 표차를 짚어 나갔지요. 제사 기록, 산소 도면, 논반 문서, 혼서, 부의록이 차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안쪽 궤에 정려 관계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유림의 연명 단자가 있었고 그 아래에 행록 초본이 있었지요. 초설은 행록을 무릎에 펼쳐놓고 천천히 읽었지요. 글은 훌륭했습니다. 함창대기 시집 와서 시부모를 어찌 모셨는지, 남편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밤을 지켰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목에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지아비의 사무제를 마친 그날 밤 스스로 뜻을 정하여 절의를 지켰다고요. 초설은 그 줄을 3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아비가 죽은 뒤 사흘째 밤이라는 말이었지요. 초설은 행록을 내려놓고 다른 궤를 열었습니다. 문중의 기재사 날짜를 적어 놓은 책이 여러 권 쌓여 있었지요. 초설은 그 책을 펼쳐 김오섭의 기일을 찾았습니다. 4월 열일에였습니다. 그 다음에 함창댁의 기일을 찾았지요. 초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5월 초여들에였습니다. 사흘이 아니었지요. 20하루였습니다. 지아비가 죽은 지 20하루가 지나서 함창댁은 죽었던 것입니다. 초설은 2 책을 나란히 놓고 몇 번이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문중의 기재사는 틀릴 수 있는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그 날짜에 상을 차리고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러니 틀린 것은 기재사가 아니라 행록이었습니다. 초설은 행록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사흘 만에 따라 죽었다고 적어야 아름다운 글이 되기 때문이었지요. 20하루를 버틴 여인의 이야기는 정려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하루 동안 함창댁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남편이 죽고 2달 별당에 갇혀 굶주리며 견딘 날들이었습니다. 20하루라는 것은 죽기를 미룬 시간이 아니었지요. 살려고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초설은 궤 안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을 찾아냈지요. 함창댁이 죽기 전날 밤에 남겼다는 글이었습니다. 문중에서는 그것을 절명의 글이라 불렀습니다. 초설은 그 글을 등불에 가까이 대고 읽었지요. 글씨는 반듯하고 고왔습니다. 너무 고왔습니다. 붓을 여러 번 헹구고 먹을 새로 갈아 쓴 글씨였지요. 초설은 그 종이를 소매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글자 몇 개의 모양을 손가락으로 허공에 따라 그려 외웠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위조 문서를 잡아낼 때
하던 방법이었지요. 사람은 글씨를 흉내낼 수 있어도 붓을 누르는 습관은 흉내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초설은 서고를 나서면서 판돌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형님의 글을 읽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판돌은 문을 잠그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셔야지요. 청암사로 오르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마을 뒤 골짜기를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했지요. 길이라기보다는 나무꾼이 다닌 자리였습니다. 6월의 산은 초록이 무거웠습니다. 매미 소리가 귀를 눌렀고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요. 판돌은 초설의 대여섯 걸음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반나절을 오르니 대나무 울타리를 두른 작은 암자가 나왔지요. 기와가 아니라 너를 얹은 지붕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채소밭이 있고 그 옆에 낡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법당은 사람 열이 들어가면 무릎이 닿을 만한 크기였지요. 마당에 물을 지고 들어오는 젊은 중이 있었습니다. 20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지요. 어깨가 넓고 팔이 굵었는데 얼굴은 아직 아이 같았습니다. 초설이 합장하자 그 젊은 중도 물통을 내려놓고 합장했습니다. 그 눈매를 보고 초설은 잠깐 걸음이 흔들렸지요. 어디서 본 눈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였는지는 떠오르지 않았지요. 법당에서 늙은 비구니가 나왔습니다. 예수는 넘어 보였고 등이 조금 굽었습니다. 묘연이라는 법명을 쓰는 스님이었지요. 초설은 절을 하고 시주 봉지를 내놓았습니다. 지아비의 극락왕생을 빌러왔다고 했지요. 묘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초설을 법당 안으로 들였습니다. 판돌은 마당 감나무 아래에 앉아 다리를 뻗었습니다. 법당 문이 닫히자 향 연기가 낮게 감돌았지요. 묘연이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섞여 초설이 아주 낮은 소리로 물었지요. 스님, 학소골 김씨 종가의 맏며느리를 아십니까? 목탁 소리가 한 박자 어긋났습니다. 그러나 묘연은 연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설은 잠시 기다린 뒤 다시 물었지요. 15해 전 5월에 청암사 스님이 그 집 뒷문으로 다녀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묘연의 목탁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초설의 숨소리만 남았지요. 묘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승은 산에서 늙었을 뿐입니다. 마을 일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초설은 그 떨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명 보퉁이를 꺼내 바닥에 놓았지요. 보퉁이를 풀자 자개를 박은 은장도가 나왔습니다. 매화 무늬가 새겨진 낡은 칼집이 향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묘연이 그것을 보았지요. 노스님의 손에서 목탁이 툭 떨어졌습니다. 묘연은 두 손으로 입을 가렸지요. 이윽고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물건을 누가 주었습니까? 초설은 시숙이 주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열흘 뒤에 대청에서 문중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받았다고요. 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초설은 그 울음을 보고 확신했지요. 이 은장도는 처음부터 초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5해 전에 누군가 이미 이 물건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스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묘연이 눈물을 닦고 초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마르고 거칠었지요. 그 집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초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판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가 기울었으니 내려가야 한다는 소리였지요. 묘연은 급히 손을 놓고 목탁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판돌이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법당에는 연부라는 노스님과 저라는 과부만 있었습니다. 나오면서 묘연에게 일의 뒤에 다시 재를 올리러 오겠다고 했지요. 묘연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마당을 나설 때 젊은 중이 우물가에서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초설이 지나가자 그가 바가지에 물을 떠서 두 손으로 내밀었지요. 산길이 험해 목이 마르실 겁니다. 초설은 그 바가지를 받아 물을 마셨습니다. 차고 단 물이었습니다. 바가지를 돌려주면서 초설은 그의 이름을 물었지요. 일선이라 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초설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소리에 결이 죽은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낮고 조금 느리고 끝을 흐리지 않는 말투였지요. 초설은 물 바가지를 내려놓고 그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눈매가 어디서 온 것인지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종가 사랑채벽에 걸린 김씨, 조상의 초상과 같은 눈매였지요. 다만 산을 내려오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밤 초설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15해 전 여름에 병으로 죽었다는 5살 아이를 떠올렸지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20살일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초설은 부엌에서 뜨거운 물을 한 그릇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명 조각을 물에 적셔 은장도 자루를 감쌌지요. 서고에서 문서괴 냄새를 맡던 날부터 초설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악교는 물기와 열에 무른다는 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지요. 자개를 박은 자루도 나무 두 쪽을 악교로 붙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초설은 천을 몇 번이나 갈아대며 반나절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자루의 이음새가 손끝에 물렁하게 잡혔지요. 초설은 숨을 멈추고 자루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비틀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자루가 두 쪽으로 갈라졌지요. 그 안에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만 한 크기로 여러 번 접힌 종이었습니다. 초설은 그것을 무릎에 놓고 한참 동안 펴지 못했지요. 손이 떨려서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등잔을 당겨 놓고 초설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안쪽에 아주 작은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붓이 아니라 나뭇가지 끝에 먹을 묻혀 쓴 글씨였지요. 줄이 아래로 흘러내렸고 글자 크기가 뒤로 갈수록 커졌습니다. 힘이 빠진 손으로 쓴 글씨였지요. 초설은 그 글을 소리 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첫 줄이 그것이었습니다. 초설은 그 7자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열려문 현판에도 문중의 행록에도 유생들의 시에도 없던 문장이었지요. 등잔불이 종이 위에서 흔들렸고 초설의 눈앞도 함께 흐려졌습니다. 지아비를 잃은 것이 어찌 내 죄가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글씨가 이 대목에서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붓이 아니라 나뭇가지로 쓴 것이니 힘을 주면 종이가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이 말을 남기려고 손에 남은 힘을 다 썼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내 저리를 칭송할수록 내 목이 조여온다. 초설은 이 줄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담 밖에서 절을 하고 가던 노파와 실을 지어 바친 유생들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목을 조르던 그 줄을 15해 전에도 한 여인이 똑같이 느꼈던 것입니다. 글은 그 다음으로 20날 동안의 일을 짧게 적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별당으로 옮겨진 일, 문이 밖에서 걸린 일, 밥이 줄어든 일이 차례로 적혀 있었습니다. 초설은 그 대목에서 종이를 내려놓고 이불에 얼굴을 묻었지요. 15해 전 여름에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일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 같은 담, 같은 그릇이었습니다. 이 집은 사람을 죽이는 법을 문서로 남겨두고 대대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설이 다시 종이를 들려던 그때 마당에서 마른 흙을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걸음 소리가 없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유일한 소리였지요. 판돌이었습니다. 초설은 등잔의 불심지를 손끝으로 눌러 껐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저고리 안쪽으로 밀어넣고 이불 위에 그대로 누웠지요. 잠시 뒤 방문 앞에 사람 그림자가 섰습니다. 그림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살 사이로 담뱃진 냄새가 들어왔지요. 초설은 숨을 고르게 쉬려고 애를 썼습니다. 숨소리가 조금이라도 빠르면 깨어있는 것이 들킬 테니까요. 그림자는 한참을 서 있다가 마당을 돌아 나갔습니다. 그 한참이 초설에게는 반나절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진 뒤에도 초설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지요. 가슴이 뛰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고리 안쪽에 든 종이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이 종이를 저 사람의 손에 넘기면 15해 전 그 여인의 말은 2번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밤에는 다시 등잔을 켜지 않았습니다. 초설은 이튿날 하루를 온종일 여느 때처럼 보냈지요. 죽을 다 먹고 마루를 쓸고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 한참 앉아 있었지요. 판돌이 2번 지나가는 것을 세어두고 그가 헛간 쪽으로 사라지는 시각도 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삼경이 지나 초설은 다시 등잔을 켜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의 뒷부분은 글씨가 더 크고 더 비뚤었지요. 오늘 아침 동서가 사발을 들고 왔다. 초설의 손끝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며칠 전 자기 방에 들어온 검고 걸쭉한 사발이 눈앞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발을 화단에 부은 이튿날 풀이 노랗게 시들었던 것도 함께 떠올랐지요. 15해 전과 지금이 같은 손과 같은 그릇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내 아이가 대신 받을 것이라 하였다. 초설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미에게 그보다 더 무서운 말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이 여인은 더 버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밤 아이를 청암사로 보냈다. 글은 그 다음에 아이의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아명이 귀손이라 하였고 왼쪽 무릎에 대인 흉이 있다고 하였지요. 어미가 아이를 다시 찾지 못할 것을 알고 남이 알아볼 수 있는 표를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죽기로 정해진 여인이 마지막까지 셈한 것은 제 목숨이 아니라 아이의 표였습니다.
그레맨 끝에는 두 줄이 남아 있었지요. 이 글을 보는 이가 있다면 내가 스스로 죽었다 말하지 말아 달라. 초설은 그 줄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끝까지 읽지 못했지요. 나는 함창 사람 유란이다. 초설은 그 마지막 줄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열려문 현판에도 문중 서고의 행록에도 없던 이름이었지요. 죽은 여인은 15해 동안 이름 없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은장도 자루 속에 접혀 있었던 것입니다. 초설은 그 밤에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담 밖에 사람들이 들었다면 열녀가 지아비를 그리워 우는 소리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설은 죽은 형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나자 초설의 머릿속이 아주 맑아졌습니다. 초설은 종이를 다시 접어 옷고름 안쪽에 넣고 실로 꿰맸지요. 그리고 은장도 자루를 밥풀로 다시 붙여 놓았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도 갈라진 것을 알 수 없게 했지요. 그날 밤 초설은 스스로에게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이 형님의 뒤를 따르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르는 대신 이 형님이 못다한 일을 하겠다고요. 이래 뒤 초설은 다시 청암사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판돌이 따라왔지만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곧 졸기 시작했습니다. 초설은 법당에서 묘연과 마주 앉았지요. 그리고 옷고름을 풀어 그 종이를 내놓았습니다. 묘연은 종이를 받아들고 글자를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노스님의 어깨가 계속 흔들렸지요. 다 읽고 나서 묘연은 종이를 가슴에 안고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15해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해 5월 초일의 밤, 묘연은 김씨 종가의 뒷문 앞에 서 있었다고 했지요. 낮에 절에 다녀간 여종이 쪽지를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삼배상복을 입은 여인이 아이를 업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뼈만 남아 있었고 아이를 내려놓을 힘도 없었다고 했지요. 그 여인은 아이를 묘연의 등에 옮겨 얹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제 어미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러고는 이 칼 자루에 제 말을 넣어 두었다는 말을 덧붙였다고 했습니다. 묘연은 그 말뜻을 그날은 알지 못했다고 했지요. 칼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함창댁이 죽은 뒤 문중이 그 은장도를 거두어 서고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5해 만에 새 며느리의 손에 다시 쥐어졌던 것입니다. 초설이 물었습니다. 왜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를요. 묘연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그 집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알면 아이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손의 적장자가 살아있으면 지금 종손 노릇을 하는 사람의 자리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부모가 병으로 죽었다고만 일렀다고 했습니다. 성도 이름도 가르치지 않고 법명 하나만 주어 산에서 키웠다고 했지요. 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승은 아이를 살리고 그 어미를 버렸습니다. 그 한마디의 초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려면 무엇 하나는 버려야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한참 뒤 초설이 입을 열었지요. 스님, 이제 그 아이에게 이름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묘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름을 돌려주는 일이 곧 아이를 위험 속으로 밀어넣는 일이었으니까요. 초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재촉하지 않고 향이 다 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초설은 한 가지를 정했습니다. 이 일은 사람의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흩어지고 흩어진 말은 미친 여인의 헛소리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글로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닿아야 할 곳은 이 고을이 아니라 나라의 문석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집도 눈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요. 판돌은 글은 읽지 못했으나 사람은 잘 읽었습니다. 청암사에 2번을 따라 올라가면서 그는 이상한 것을 몇 가지 보았지요. 과부가 법당에서 나올 때마다 눈이 붉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슬픈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정한 사람의 눈이었지요. 판돌은 그것을 김호원에게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날부터 별당의 문에 사람이 붙었습니다. 서고의 열쇠도 회수되었지요. 초설이 문중 문서를 더 보겠다고 하자 김호원은 짧게 잘랐습니다. 마음을 정한 사람은 글을 더 읽지 않는 법이네. 이틀 뒤 예천댁이 별당으로 건너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추차도 약사발도 들고 오지 않았지요. 빈손으로 들어와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지요. 그리고 아주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준 은장도는 잘 두었는가? 초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예천댁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대청에서 내놓은 사람은 김호원이었지요. 그 물건을 15 태동한 마음에 걸고 살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초설은 그 한마디로 알았습니다. 초설은 이불 아래에서 은장도를 꺼내 2 손으로 받쳐 올렸지요. 자루는 밥풀로 붙여 두었으니 겉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예천댁은 그것을 받아 들고 자루를 한참 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이음새를 문질러 보기도 했지요. 방 안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이윽고 예천댁이 은장도를 초설의 무릎에 내려놓았지요. 그것이 자네 마지막 벗이야. 잘 두라는 말이 그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예천댁이 나간 뒤 초설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판돌이 여종두를 데리고 별당을 뒤졌지요. 이불과 반다지를 열고 마루 밑까지 들여다보았지요. 찾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찾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함창되게 그른 옷고름 안쪽에 실로 꿰매져 초설의 몸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흘 뒤에 초설이 견디기 가장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나절에 대문 밖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초설이 담 너머로 보니 나치근 등이 마당에 엎드려 있었지요. 초설의 아버지 문설이었습니다. 예안관하에서 30년을 문서를 다루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등이 반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초설은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고 일어서려 했으나 무릎이 펴지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열흘 전에 향리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30해 동안 만진 문서 괴를 남에게 넘기고 관할을 나왔다고 했지요. 까닭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소골 김씨 문중에서 예안향청으로 서찰이 갔다는 말만 돌았다고 했습니다.
초설의 어린 남동생이 이어받기로 되어 있던 자리도 함께 막혔지요. 초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붓을 잡던 손이었는데 이제 마디가 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살아 있어라. 초설은 목이 막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비가 못나서 내가 이런 데 왔다. 그래도 살아 있어라. 그때 마당으로 김호원이 나왔습니다. 김호원은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전이 향반 종가의 마당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 예에 맞는 일이냐고 물었지요. 그리고 판돌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판돌이 아버지의 팔을 끼고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버지는 끌려나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았지요. 초설은 그 등이 사라질 때까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초설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지요.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은 무엇을 잃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잃은 것을 되돌릴 방법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문중에서 날짜를 알려왔습니다. 7월 초하루였습니다. 그날 별당에 흰 자리를 깔고 열녀의 예를 갖춘다고 했지요. 새 옷 2벌이 들어왔고 대문 밖 헛간에 상여 목재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데 상여를 짜는 소리가 담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초설은 그 소리를 하루 종일 들었지요. 톱질 소리, 못 박는 소리, 나무 다듬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무섭기는커녕 머릿속이 아주 맑아졌지요. 초설은 문득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관아를 이기는 것은 힘이 아니라 문서라는 말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도 자기가 올린 문서에는 발이 묶인다고 했지요. 초설은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스스로 대청으로 나갔습니다. 김호원과 예천댁이 마주 앉아 있었지요. 초설은 절을 하고 이렇게 청했습니다. 소녀의 행록을 소녀의 손으로 적게 해 주십시오. 대청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이 지은 글로 나라에 오르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지요. 형님의 행록을 읽었으니 그 서식을 알고 있고 손이 아직 성하니 제 손으로 적고 싶다고 했지요. 김호원의 눈이 천천히 빛났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죽음의 문서를 쓰겠다고 나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호원은 붓과 벼루와 종이를 그날 밤에 들여보내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자네가 이 집에 남길 마지막 효도가 될 것이네. 초설은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별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초설은 처음으로 아주 조금 웃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별당의 등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지요. 초설은 먹을 갈고 종이를 재고 줄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무릎에서 배운 것은 14해가 지나도 잊히지 않았지요. 문중 사람들은 담 밖에서 그 등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밤을 새워 자기 행적을 적는 여인이라니 이야기로도 이만한 것이 없었지요. 김호원은 사흘에 한 번씩 판도를 보내 진행을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초설은 아직 반도 못 썼다고 대답했습니다. 초설은 실제로 2가지 글을 쓰고 있었지요.
하나는 문중에 보일 글이었습니다. 시부모를 어찌 모셨고 지아비를 어찌 섬겼는지가 단정한 문장으로 적혀 있었지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글을 만나면 그 뒷장을 넘겨보지 않는 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별지였습니다. 정려를 청하는 문서에는 본문 뒤에 증빙을 붙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김호원은 예법을 아는 사람이었으나 문서를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요. 이 집의 문서는 지난 30년 동안 늙은 서사가 만들었고 그 서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초설이 별지를 붙여도 그것을 알아볼 사람이 이 집에는 없었지요. 별지의 초설은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함창 사람 유란의 일이었습니다. 기재사 기록에 적힌 2 날짜를 나란히 옮겨 적고 그 사이에 20하루를 적었지요. 행록에는 사흘이라 적혀 있고 문중제사에는 20하루라 적혀 있으니 2 문서 가운데 하나는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절명의 글이 위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초설은 서고에서 본 그 글의 글자 모양을 기억해서 되살려 그려 놓았지요. 그리고 은장도 자루에서 나온 진짜 글씨의 특징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사람은 글씨 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도 붓을 누르는 습관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셋째는 산 사람이었습니다. 15해 전 여름에 병으로 죽었다는 그 집 적장손이 지금 청암사에 살아있다고 적었습니다. 왼쪽 무릎에 대인 흉이 있고 어미가 적어둔 아명이 귀손이라고 했지요. 글을 다 쓰고 나니 열흘이 지났습니다. 초설은 그 별지와 유란의 글을 기름종이에 싸서 봉했습니다. 그리고 1회마다 올라가는 청암사 제날을 기다렸지요. 그날 초설은 법당에서 묘연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묘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것을 가사 안에 넣었습니다. 청암사에는 예안에서 불공을 오는 여인이 한 사람 있었지요. 그 여인의 시아버지가 예안과 나의 늙은 설이었고 문설이와 30년 동지였습니다. 봉투는 그 손을 거쳐 사흘 뒤 예안에 닿았습니다. 문중이 올린 정려 청원이 예조에 닿을 때 이 별지가 같은 궤에 함께 놓이게 해달라는 것이었지요. 관아 문서는 궤에 담겨 올라가고 궤를 여는 손은 언제나 설이의 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30해 동안 그 손이었지요. 파직당한 아전에게 남은 것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초하루가 왔습니다. 그날 새벽 학소골에는 안개가 짙게 내렸지요. 별당 마루에는 흰 자리가 깔려 있었고 상위에 새 옷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판돌은 삼경까지 마당을 지키다가 헛간 처마 밑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초설은 그 시각을 여러 날 세어두었지요. 사람은 열흘을 지키면 10하루째 새벽에 반드시 졸게 되는 법입니다. 초설은 별당 뒤 담 밑으로 나갔습니다. 그 담 아래에는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었고 아이 하나가 겨우 지날 만한 크기였습니다. 2 달을 굶은 몸은 그 구멍을 지날 수 있었지요. 초설은 대숲을 지나 마을 앞내로 내려갔습니다. 장마가 지나 물이 불어 마을 아래소가 검게 깊어져 있었습니다. 초설은 물가 바위에 신발을 벗어 나란히 놓았지요. 그 옆에 흰 옷고름 한 자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장도를 꺼내 바위 위에 놓았습니다. 매화 무늬 칼집이 안개 속에서 하얗게 보였지요. 그 자루 속에 있던 것은 이미 초설의 옷 안에 있었습니다. 15
그동안 한 여인의 말을 품고 있던 물건이었지요. 이제 그것은 이 집안의 손으로 나라에 올라갈 것이었습니다. 초설은 물가를 떠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청암사 뒤편에는 스님들이 겨울에 쓰던 빈 토굴이 하나 있었지요. 묘연이 그 안에 미리 물과 미숫가루를 넣어 두었습니다. 날이 밝고 안개가 걷히자 아래 마을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올라왔지요. 징 소리와 사람들이 뛰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을 찾는 소리이기도 했고 사람을 잃은 소리이기도 했지요. 문중은 그날 하루 종일 소를 뒤졌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대나무로 바닥을 훑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지요. 사흘째 되는 날, 김우원은 수색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시신이 없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여긴 것입니다. 물에 몸을 던진 열녀의 주검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찾은 이야기보다 훨씬 아름다웠으니까요. 문중은 신발과 옷고름과 은장도를 상 위에 모셔놓고 초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 없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곡소리가 사흘 동안 담을 넘었지요. 초설은 산에서 그 곡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곡소리를 자기가 듣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장례가 끝난 이래 뒤 김우원은 유림 68사람의 연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려를 청하는 문서를 궤에 담아 관찰사 영문으로 올렸습니다. 그 문서 맨 뒤에는 초설이 손수 적은 행록이 정성스럽게 정서되어 붙어 있었지요. 문서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갔습니다. 관찰사 영문에서 장계가 조정으로 떠난 것이 7월 금음이었습니다. 8월 초순에 예조에서 회신이 내려왔지요. 이례적으로 빠른 회신이었습니다. 같은 집안에 두 번째 정려를 내리는 일은 전례가 드무니 예조에서 관원을 보내어 직접 살핀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호원은 그 회신을 받아들고 대청에서 2번을 읽었지요. 그리고 문중 어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조에서 관원이 내려온다 하오. 이것은 우리 집을 따로 보시겠다는 뜻이오. 어른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날부터 마을이 뒤집혔습니다. 종가는 지붕을 손보고 담을 새로 발랐지요. 마을 어귀의 열려문은 기름걸레로 3번을 닦았습니다. 새 정려문을 세울 자리를 그 옆에 미리 잡아 흙을 다졌지요. 목수들이 붉은 기둥을 다듬는 소리가 며칠 동안 들려왔습니다. 김호원은 도포를 새로 지었고 예천댁은 남색 치마를 새로 지었습니다. 문중은 없는 돈을 빌려서까지 잔치를 준비했지요. 어차피 정려가 내리면 복호로 20해를 벌 셈이었으니까요. 예조에서 내려온 관원은 최낭청이라 불렸습니다. 예조 좌랑으로 나이는 37쯤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때도 눈은 늘 문서 쪽에 있었지요. 최낭청은 8월 열일에 안동에 들어왔습니다. 그와 함께 궤 2개가 들어왔지요. 하나는 문중이 올린 정려 청원궤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조에서 따로 꾸린 궤였습니다. 김호원은 2번째 궤가 무엇인지 묻지 않았지요. 나라의 궤가 하나 더 오는 것이 대단한 격이라고만 여겼지요. 최낭청은 종가에 들어와서도 잔치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 앉아 이틀 동안 문서만 읽었습니다. 문중서고를 열어 기재사 기록을 꺼내 오게 했지요. 15해 전 정려의 문서도 다시 가져오게 했지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김호원의 마음에 걸렸지요. 최낭청을 안동까지 안내해 온 사람이 예안에서 파직된 늙은 아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호원이 그것을 묻자 최낭청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문서를 읽을 사람이 필요하였소. 사흘째 되는 날, 최낭청이 자리를 옮기라고 명했습니다. 실사는 방안이 아니라 마을 어귀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려문 아래에서 사람들의 말을 직접 듣는 것이 예조의 법식이라고 했지요. 김호원은 오히려 반가워했습니다. 온 고을이 보는 앞에서 나라의 관원이 자기 집안을 기리는 자리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8월 20날 아침 마을 어귀에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열려문 앞에 돗자리를 깔고 병풍을 세웠습니다. 그 옆에는 새 정려문의 기둥이 흰 무명에 쌓인 채 눕혀져 있었지요. 유림 100여 명이 도포를 차려입고 줄지어 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논둑과 나무 위까지 올라가 구경했습니다. 그날 학소골에 모인 사람이 500은 넘었다고 합니다. 최낭청이 자리에 앉자징이 울렸습니다. 김호원이 앞으로 나와 절을 하고 준비해 온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힘이 있었지요. 지아비를 잃고 2달을 곡기를 줄이며 슬퍼하다가 7월 초하루 새벽에 스스로 뜻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물가에 신발과 은장도만 남겨놓았다는 대목에서 사람들이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김호원은 글을 다 읽고 나서 상 위에 놓인 은장도를 2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낭청 앞에 바쳤지요. 이것이 그 여인이 남긴 마지막 물건이오. 최낭청은 은장도를 받아 무릎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루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아주 오래 만졌지요. 그러고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김호원을 보았습니다. 이 자루는 한번 갈라졌다가 다시 붙인 것이오. 김호원의 얼굴에서 웃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지요. 소리는 산 쪽에서부터 밀려 내려왔습니다. 골짜기 길에서 3 사람이 내려오고 있었지요. 맨 앞에 회색 승복을 입은 늙은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물통을 지지 않은 젊은 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흰 무명 상복을 입은 여인이 걸어 내려왔지요. 머리를 단정히 빗고 맨발이 아니라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갈라지며 길을 내주었지요.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는 법을 잊은 것 같았지요. 여인은 열려문 앞까지 걸어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기둥을 한번 올려다보았지요. 초설이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비명을 질렀지요. 누군가는 주저앉았습니다. 귀신이 열려문으로 왔다. 귀신이라는 말이 논둑을 타고 사람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초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돗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최낭청을 향해 절을 올렸지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아주 또렷했지요. 소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예한 사람 문초설이옵니다. 김호원의 손에서 두루마리가 떨어졌습니다. 예천댁은 2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병풍을 건드렸습니다. 병풍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갔지요. 그리고 최낭청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최낭청은 자리에서 일어나 2번째 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관조리 궤를 열자 안에 봉해진 문서 2벌이 들어 있었지요. 최낭청은 그것을 들어 유림 쪽으로 보이며 문중이 올린 청원궤에 함께 들어있던 별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별지를 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유림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지요. 그때 김호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에서 핏기는 사라졌으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은 광증이 든 것이오. 지아비를 잃고 실성의 산으로 달아난 것을 문중이 부끄러워 감춘 것이라고 했지요. 사람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유림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지요. 김호원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저 여인의 친정이 예안에 파직된 아전이며 그 아전이 문중의 원한을 품고 꾸민 일이라고 했습니다. 관원을 속여 향반의 명예를 무너뜨리려는 짓이라는 말도 덧붙였지요. 그 말에 늙은 문서리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초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미치지 않았다고 늙은 아전이 500명 앞에서 목이 쉬도록 외칠 참이었지요. 그러나 초설은 아버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은 흩어지고 문서는 남는다고 가르친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였습니다. 초설은 최낭청을 향해 이마가 흙에 닿도록 절을 하고 아주 낮게 청했지요. 소녀의 말이 아니라 문서를 보아 주십시오. 최낭청은 앉은 자리에서 3가지를 차례로 확인해 나갔습니다. 첫째는 날짜였지요. 관조리 문중서고에서 가져온 기재사 책이 돗자리 위에 펼쳐졌습니다. 맏아들 김오섭의 기일은 4월 열일에였고 맏며느리의 기일은 5월 초여들에였습니다. 그런데 15 대전 행록에는 사무제를 마친 그날 밤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사흘과 20하루는 같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최낭청이 2 문서를 나란히 들어 유림 쪽으로 돌려보였습니다. 유림 쪽이 조용해졌지요. 문중의 제사를 20해 동안 함께 지낸 사람들이었으니 그 날짜를 모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이었습니다. 최낭청은 별지에 적힌 한 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15해 전 여름에 병으로 죽었다는 그 집 적장손이 지금 청암사에 살아있으며 왼쪽 무릎에 대인 흉이 있다는 대목이었지요.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젊은 중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선은 잠시 묘연을 보았습니다. 노스님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일선은 열려문 앞으로 나와 무릎 위까지 바지를 걷었습니다. 왼 무릎 위에 손바닥만 한 흉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유림 뒷줄에 앉아있던 늙은 문중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지요. 그 어른은 앞으로 나와 한참 동안 그 무릎을 들여다보았지요. 기손이가 3살에 화로에 넘어졌지. 그 아이를 안고 밤새 약을 발라준 사람이 자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흉을 저는 17해 동안 잊은 적이 없다고 했지요. 유림 100여 명이 한꺼번에 웅성거렸습니다. 죽었다고 제사까지 지낸 아이가 살아서 저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글씨였지요. 관조리 15태 전궤에서 절명의 글을 꺼내왔습니다. 최낭청은 그것을 돗자리에 펼쳐 놓았지요. 그 다음에 초설이 옷고름의 실을 뜯었습니다. 안쪽에서 손가락 2마디만
학에 접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초설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 최낭청에게 올렸지요. 최낭청은 종이를 펴서 절명의 글 옆에 놓고 서고에서 가져온 함창댁의 친필 제기 목록을 다시 그 옆에 놓았습니다. 세 장의 글씨가 아침 햇살 아래 나란히 놓였습니다. 최낭청은 한참 동안 세 장을 번갈아 짚어보았지요. 그리고 유림 쪽으로 고개를 들고 짧게 판정했습니다. 절명의 글은 다른 사람의 소녀. 받침을 흘리는 방향이 반대이고 획을 맺을 때 붓을 드는 자리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글자 모양은 흉내 낼 수 있어도 붓을 누르는 습관은 흉내 내지 못한다고 했지요. 그것은 초설의 아버지가 30년 동안 관하에서 위조, 문서를 잡아낸 방법이었습니다. 김호원의 어깨가 처음으로 눈에 보이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판도를 불러 저 여인을 붙잡아 가두라고 명했지요. 판돌이 두 걸음 나섰다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최낭청이 손을 들었고 관졸 6이 판돌의 앞을 막았습니다. 판돌은 사람들 뒤로 빠져나가려다 논둑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러자 김호원이 무릎을 꺾고 최낭청을 향해 머리를 숙였지요. 소생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지요. 그러고는 온 고을이 듣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모두 아내 여인들이 저지른 일이오. 15해를 함께 감춰온 사람을 그 한마디로 밀어낸 것입니다. 예천댁의 얼굴에서 온화함이 아주 조금 거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무너뜨린 것은 남편의 말이 아니었지요. 최낭청이 자리에서 일어나 은장도 자루에서 나온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모인 열려문 앞에서 그 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15해 전에 죽은 여인의 글이 처음으로 세상에 읽히는 순간이었지요. 나는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첫 줄의 마을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관원의 목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초설은 무릎 위에 놓은 두 손을 꽉 잡고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글을 등잔 아래에서 혼자 읽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 글을 들을 사람이 세상에 자기 하나뿐이었지요. 사람들이 내 저리를 칭송할수록 내 목이 조여온다. 어디선가 안하게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울음은 담을 넘듯 여기저기로 번졌지요. 논둑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하나둘 갓을 벗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15해 동안 이 문 앞을 지날 때마다 갓을 벗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절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지요. 내가 받지 않으면 내 아이가 대신 받을 것이라 하였다. 그 줄이 읽히는 동안 온 마을의 눈이 한 사람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아이 대신 받으라며 사발을 들고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는지 마을은 이제 알아버린 것입니다. 예천댁은 그 눈길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평생 울얼음만 받아온 사람에게 그 눈길은 매질보다 아팠습니다. 나는 함창 사람 유란이다. 마지막 줄이 읽히자 예천댁이 넘어진 병풍을 밟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온화함이 남은 자리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이 듣는 앞에서 소리쳤지요. 이 집을 세운 것은 내 손이요. 그 여인이 살아있으면 이 집 안살림은 영영 자기 것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김호원이 옷자락을 붙잡았으나 예천댁은 그 손을 뿌리쳤지요. 저 문이 누구 덕에 섰는지 이 마을이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해 동안 아무도 묻지 않은 말까지 스스로 쏟아 놓았습니다. 막내 서방님이 봄에 서고를 뒤진 것이 화근이었다고요. 꽤 안에서 그 은장도를 찾아내고 형에게 캐묻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초설의 몸이 굳었습니다. 남편이 죽던 밤에 남긴 그 한마디가 그제야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형님의 곳간에 든 것이 무엇인지 자네는 모르는 게 낫다던 말이었지요. 남편은 15해 전에 물건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은 이 집에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오래 감춘 것을 자랑하고 싶어 끝내 견디지 못하는 법이지요. 자기 목에 스스로 줄을 매는 말이라는 것을 예천댁은 그 순간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최낭청이 손을 들자 관졸들이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결박했습니다. 그때 열려문 아래에서 무릎을 꺾는 소리가 났지요. 일선이었습니다. 그는 붉은 기둥 앞 흙바닥에 두 손을 짚었지요.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묘연히 그 등에 손을 얹고 15해 동안 삼켜온 말을 처음으로 일러주었습니다. 아명이 귀손이며 어미가 함창 사람 유란이라고요. 일선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그 붉은 기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20해를 참았던 소리를 냈지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500명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초설도 그때 처음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날 최낭청이 내린 처분은 짧았지요. 새 정려의 청원은 문서가 거짓임으로 각하하고 15해 전에 내린 정려는 근거가 위조되었으므로 예조의 환수를 상신한다고 했지요. 마을 어귀의 정려문은 헐어내고 사람을 죽여 나라의 은전을 받은 죄는 조정에 올려 다스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초설의 남편이 봄에 급사한 일도 함께 조사하라 하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목수들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현판을 내렸지요. 15해 동안 기름걸레로 닦여온 그 현판이었지요. 현판이 내려오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에 조정의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김호원은 저리를 꾸며 나라의 은전을 받은 죄로 먼 섬으로 정배되었지요. 예천댁은 사람을 해한 죄를 스스로 밝혔으므로 더 무겁게 다스려졌고 청직이 판돌은 옥에 갇혔습니다. 초설의 남편이 봄에 급사한 일도 그 두 사람의 손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중의 제사는 문서를 다시 살펴 바로잡았고 15해 전에 내린 정려는 예조의 기록에서 지워졌지요. 그러나 마을 어귀가 빈 채로 남지는 않았습니다. 현판을 내린 자리에 사람들이 돈을 모아 낮은 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돌에는 함창 사람 유란이 여기서 억울하게 죽었다는 글자가 새겨졌지요. 집안 누구의 아내라는 말은 없었고 그 여인의 이름이 맨 앞에 왔습니다. 비가 서던 날 마을 사람들은 갓을 벗는 대신 저마다 손으로 그 돌을 한 번씩 쓸고 지나갔습니다. 일선은 이듬해 봄에 머리를 기르고 산을 내려와 적장손으로 다시 올랐지요. 그는 종가의 지붕을 고치는 대신 서고를 먼저 열고 문중 문서를 하나하나 다시 베껴 적었지요. 묘연 스님은 내려오라는 청을 사양하고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그 어미를 버린 손이라
마을에 살 수 없다고 했지요. 다만 해마다 유란의 기일에는 산을 내려와 그 돌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초설은 그 가을에 예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중이 재물을 내어 붙잡으려 했으나 받지 않았고 열녀로 길어지는 길은 더욱 사양했지요. 초설은 아버지와 함께 내려앉은 옛집 지붕을 고치고 마당에 상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 위에 벼루와 붓을 올려놓았지요. 그날부터 초설은 남의 사연을 대신 적는 일로 살았습니다. 초설은 그들의 말을 다 듣고 날짜와 자리와 오간말을 서식대로 적어 주었습니다. 삭슨 좁쌀 한 되었고 말할 데가 없어 찾아온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지요. 한 번은 어떤 여인이 왜 그 좋은 종가를 나와 이런 일을 하며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초설은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죽어서 문이 되는 것보다 살아서 남의 억울함을 적는 것이 낫습니다. 세월이 흘러 학소골에 부른 문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흐려졌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남은 낮은 돌은 오래오래 그 마을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그 돌에 새겨진 이름을 소리 내어 읽었다지요. 산 사람을 죽여 세운 문은 기림이 아니라 비석입니다. 그리고 절이라는 것은 죽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켜내는 것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